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방청석에 취재진들 많이 와 계신데요. 저희들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은 준비가 안 된 질문, 좀 더 부족한 질문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질문을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백신 스와프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질병관리청은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현실성이 얼마나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미국과 진지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도 국내 사정이 아직도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미국은 분명 여러 가지 집단 면역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한 국내 백신 비축분이 여유가 없다는 입장은 저희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19 초기 단계에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당시 우리가 굉장히 초기에 성공적으로 개발했던 진단 키트, 또 미국이 당시에 굉장히 부족 상태를 겪었던 마스크 이런 것을 대량 저희가 국내 수급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미 동맹 관계라는 양국 간의 특별한 관계를 감안해서 미국에 직접 공수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미처 설명하고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성을 미처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보여줬던 그런 연대 정신에 입각해서 현재 우리가 좀 겪고 있는 백신에서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 수학은 이제 등가 교환 주고받기가 될 텐데 진단키트 마스크와 백신이 수학이 등가가 될지 모르겠네요. 백신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뭔가를 거기에 걸맞는 걸 미국에 줘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장관께서는 정치와 외교는 디커플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번에 스가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화이자 대만 카드를 쓰면서 중국 견제 대만 카드를 쓰면서 화이자를 대거 확보했고요. 또 멕시코는 백신을 받으면서 국병 차단 이런 걸 입력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미국이 바라는 쿼드 가입이라든가 그것도 아니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라도 지어줘야 뭔가 좀 백신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백신 스와프라고 대체롭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게 스와프라는 개념보다는 서로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상황 이런 차원에서 미치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과 협력할 분야는 백신뿐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글로벌 이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서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미측과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한 이러한 이 팬데믹 상황에서의 양국 간의 협력이 양국 간의 외교적 분야에서의 논의와는 별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령 양국 간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한미 동맹 강화라든지 또는 북한 비핵화의 문제라든지 미중 갈등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백신 분야에서 협력은 저는 연관이 없다고 보고요. 일본이나 멕시코 경우에
꼭 그것 때문에 어떤 그 반대 극부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일본 스가 총리의 이번 그 미국 방문은 굉장히 성공적인 것으로 저희가 듣고 그러한 결과를 우리로서도 굉장히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백신 문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국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아니라 백신을 생산하는 유해 업체와의 협의가 있었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쿼드는 배제하신다고 이해를 하고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 관련된 반도체 공장 뭐 이런 것들은 경제적 이슈인데 그거는 뭐 교환의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도 배제하십니까? 교환의 대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검토는 할 수 있습니까? 뭐 반도체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미치게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기업에서 능력이 있는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협력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협력은 우리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것을 미측과 협의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민간 기업들의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미국 그 조야로부터 한국이 지금 백신 때문에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 어떠한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여론 형성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걸 다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대북 정책 문제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서울에서 열린 한미 2+2 회담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정정하셨는데요. 미국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굳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도 뭐 이 용어에 대해서는 한 가지를 고집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관련 인사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이런 말을 혼용하고 있고요. 심지어 지난번에 2+2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던 국무 두 분도 이 문제를 서로 따로따로 사용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왜 이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야 되냐고 주장하는 이유는 우선 91년 말에, 92년 초에 발표됐습니다만 남북 간의 그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있었고 그 공동선언 제1조에 그 비핵화의 그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한 7개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행하지 않는다, 제조하지 않는다, 생산도 안 한다, 접수도 안 한다, 보유도 안 한다, 저장도 안 한다, 대비도 안 한다. 어떤 건 뭐 중복되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만큼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정확한 정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92년도에 이미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하니 북한도 안심하고 비핵화 쪽으로 나가라. 북한을 견인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고 사실 2018년 그 9월 달에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셨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그 한반도를 그들의 말에 의하면 조선반도를 핵 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것을 그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5일 경기장에 가서 16만 명의 그 평양 시민들 앞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 지도자 우리 한반도를 평화의 터전으로 핵무기,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약속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은 또 사실은 이게 당시에 북한에서는 중계가 안 됐습니다만 남북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공동 발표를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핵 위협이 없는 조선반도, 평화의 터전 이런 이야기를 자신이 했기 때문에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자기가 자기의 입으로 자신의 인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사실은 그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제가 계속 주장을 했고 그에 있었던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미국도 이것을 공식문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미치게다가 표현은 가급적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은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하셨지만 트럼프 현 정부에서 북미 대화에 깊숙이 관여했던 랜드 슈라이버 전 국방부 차관보는 비핵화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 국가정보국은 올해 안에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께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해 주시죠. 첫째는 북한이 처음으로 남쪽과 비핵화에 관한 협의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비핵화라는 표현에 합의를 했고 과거에 저희가 북한하고 비핵화 핵 문제가 논의할 때 북한은 늘 핵 문제는 남한과 협의할 미국하고 오직 미국만이 협의 대상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처음으로 남한과 공식 협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협의한 사실을 정상 차원에서의 공동명령에 포함된 결과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그 판문점 선언문에 확실히 연기했을 뿐만 아니라 9월달 이 정상회담 평양 공동선언에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합의를 했습니다. 영변 폐기하겠다고 했고요. 그 영변 이외에도 더 할 수 있다라는 약속도 문서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들 인민들 앞에 분명하게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 북한을 오래 다루어온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그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계속 유인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의지가 있다라고 자꾸 강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8년 2019년이죠.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그 북한이 약속한 모라토리움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번 발사해서 상당히 그 국제사회에서 또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북한이 대외적으로 약속했던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잃지 않았고 우리가 잘 유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제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제상의 그 문서상의 합의야 국제적으로 봤을 때 애플이 되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나치게 부각시켜서 낙관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것에 따른 행동이 분명히 따를 때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판단을 하고 그러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무 낙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닐까요? 네, 뭐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용수 사임 기자님 지적처럼 정부도 상당히 큰 우려를 가지고 북한의 무기 개발 상황을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 능력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북한이 그러한 불필요한 분야에 투자하지 말고
남북 간의 협력 또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저기에 국제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특히 한미 간의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한미 간은 물론 비밀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조의 내용이 어떤 거? 공조의 내용을 다 뭐 군사적 상황이기 때문에 다 공개는 못하겠습니다만 한미 간의 연합 방어에서는 확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상당한 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시간을 주시면 조금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안보 닥터린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다 평화 쪽에만 그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계신데 사실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안보 닥트린을 설명을 저도록 하라고 한다면 평화와 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힘을 통한 평화가 문재인 안보 닥트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국방 예산에 그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제가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방비 증가율이 연평균 7.6%. 2017년도 정권 인수했을 때 국방 예산이 약 40조 규모였습니다. 이걸 2년 만에 50조 규모로 늘렸습니다. GDP 대비로 하면 국방비가 2.4%에서 2017년, 2019년에 2.9%까지 올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2.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 동맹국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제일 높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국방 예산 중에서도 특히 방위력 개선비에 치중해서 그리고 소위 그 안보 개념도 종전에 북한만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안보, 좁은 의미의 안보 개념에서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8년 국방백서에 보면 우리나라의 주권, 국토,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또 이것을 침해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일부 국내에서는 북한을 적의 개념에서 뺐다라고 엄청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정부가 규정한 적의 개념에는 북한이 포함이 안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포괄적 안보 개념에 따른 이 방위적 과거에는 정찰 감시 능력도 북한에 대해서 많이 썼습니다. 또는 우리가 전략적 작전 개념도 북한만 대상하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새로운 안보 개념에 따라 우리 국방력을 엄청나게 증강할 필요가 있어서 그 이후에 상당한 현대 장비 도입, 또 국내 장비 개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2017년 6월 대통령 첫 방미 때 한미 간에 있던 미사일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과거에 오랫동안 개정을 못했던 건데 그 개정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간 우리가 스스로 자제를 하고 있던 탄도 중량을 종전에 500km에서 무제한으로 제한했고 그 이후에 우리의 미사일 능력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26일 날 서해 소회 날 기념식 때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자신감 위에서 우리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단계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에서 아마 국적과 국방 예산 많이 늘렸다 그러면 또 우리 외교장관 김여정 씨가 우리 외교장관 인사조치 하겠다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농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5월 중순에 열리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4월 16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 비해 너무 늦게 열리는 거 아닌지요.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좀 전에 여쭸던 백신 외교 외에 대북 정책 조율이 또 핵심적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미국이 대북 정책 기조를 사실상 이미 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뒤늦게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과연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제대로 반영될까요? 버스 지나간 거 아닌가요?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을 했고 미국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그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또 실행 가능한 아주 합리적인 이 결과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그 방미가 늦어졌다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면 정상회견은 두 번째입니다. 백악관에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만 그 다음에 일본이 먼저냐 한국이 먼저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5월 중순도 보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한 4개월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양국이 둘 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이든 해리스 신행정부가 일본과 한국의 정상을 그 정부 출범 직후에 연이어 워싱턴에 초청해서 대면 정상회담을 열는 것은 미국의 신행정부가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얼만큼 중요시하고 있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뒤늦은 거 아니냐 하는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대통령님 방미 전에 대북 정책이 결정될 그 검토가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대통령 하신 게 뒷북치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는 계속되고 있고 지난번 2+2는 물론이고 4월 2일 있었던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라든지 그 이후에 우리의 고위급 그 인사들이 워싱턴에 계속 방문해서 미치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외교부와 국무부 또 청와대와 백악관 간의 이 교섭 채널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바이든 정부의 그 정부의 북한 정책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전 정부의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실무 위주의 대화, 그다음에 다자주의, 제재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관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차이점들이 노정될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우선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기존 트럼프 정부와의 방식대로라면 미국과 엇박자가 날 수도 있는데 우리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역대 대북 정책에 그 기조에 큰 변화는 없었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과의 여러 가지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큰 원칙에는 뭐 과거 트럼프 정부나 또 바이든 정부나 앞으로 그 이후에 그때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쓸 행정부에서도 그 기존을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톱다운이냐 바텀업이냐 하는 것은 저는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톱다운이라는 거 하더라도 그 바텀업 그 어프로치하고 같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성과가 없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의지가 확실히 있느냐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뭐 전혀 제가 보기에는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다자주의 이 원칙은 사실은 북핵 문제 해결과는 조금 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아직도 핵 문제만큼은 미국으로부터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자기들 체제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아야만 핵을 포기하겠다 하는 입장이 워낙 강하고 또 미국도 그런 북측의 의사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북미 양국 간에 그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점을 미국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서훈 안보실장에게 쿼드 틀에 참가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부인했고요. 이 제안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 제안이 없었다는 게 진실입니다. 청와대에서 이미 해명을 했고요. 그 일본 언론 보도가 가끔 보면 좀 앞서가는 보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언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워싱턴에서 양자회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워싱턴에서 양국 안보실장들 간의 양자회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쿼드 자체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구체적인 그 협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르긴 올랐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지금 코드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 쪽에 우리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이 지역 협의체가 포용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개방되어야 된다. 그리고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도 우리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다 수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드는 어떤 지역 블록화를 위한 그러한 시도는 아니다라는 점도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지향하는 여러 분야에서의 노력, 외교적 노력, 우리가 동참 못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따라서는 우리가 충분히 코드와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코드에 참여하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처해 있는 지정학적 위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맞아요. 이번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혹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쿼드 참가를 요구한다면 어떤 답변을? 그래서 어떠한 가능성도 저희가 현 단계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한미 정상회담의 정상회담의 의제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저희가 정합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자기들이 원하는 이슈가 있으면 정치 지도자들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무적으로 정상회담 준비할 때는 양국 동맹관계의 발전, 한반도 문제, 그 다음에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서의 협력, 이렇게 크게 의제를 정하는 거지, 코드, 백신, 이렇게 세부적인 안을 넣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정상들이 자기들이 제기하고 싶은 것들은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쿼드 노력에는 동참을 하는데 참여는 별개다. 그럼 외교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는 어떤 변수, 외교적인 변수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용적이고 이게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개방적이라는 말, 거기 같은 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드에 몇몇 나라들이 참여하는 우리가 그 코드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잘 검토를 해야 되겠죠.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쿼드에서 좀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바로 이제 미일 정상회담을 아까도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예상대로 굉장히 찰떡
공조를 두 나라 간의 재확인, 뭐 자랑하듯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이 보란 듯이 52년 만에 금기로 여겨졌던 양안 문제, 대만 문제까지 이제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한미 관계는 그동안에 좀 소원해졌다. 뭐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한미일 삼국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와중에 우리 한국이 삼각구도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그런 관측에서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미국과 우리도 상당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과도 사실은 그런 기본 그 우호 협력 관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현안들이 특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양국 간의 아주 기본적인 그 인식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그 한일 관계가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좀 비춰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인 조기에 일본 외교 장관을 만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일본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상관없이 일본은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이웃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될 파트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그 일본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이 세 나라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일본도 그런 이 입장에는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한미일 간에 무슨 이 대화가 있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한일 간의 대화도 이어진다든지 그런 게 있게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가 볼 때 뭐 미국하고 일본이 찰떡 궁합이다. 그래서 한국은 여기서 좀 도외시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는 저는 뭐 전혀 근거 없다고 보고요. 뭐 우리도 그 블링켄 오스틴 장관 다녀갔고 저와 블링켄 간에도 상당히 긴밀하게 서로 뭐 호스트네임 불러가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우리 대통령께서 두 번째로 또 워싱턴에 가시고 한미 간의 이 긴밀한 동맹 관계, 소위 미국이 표현하는 그 소위 철통 같은 동맹 관계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우리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백악관에서 그 삼성전자들을 불러가지고 반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메모리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미국의 각 전자 회사들이 많이 투자하라 이런 압박을 했는데요. 최근에 중국도 한국을 향해 가지고 중국의 최대 고객 자국이 한국 반도체 최대 고객이니까 공급망을 유지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를 놓고 미중 패권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반도체 외교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고 우리 외교도 K 반도체를 지킬 만한 어떤 외교적 대안 같은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 소환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요 기업들이 말씀하신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배터리 분야 이런 데서 상당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매우 현명한 판단들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정부는 그러한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특정 기업의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특정과 더 협력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 기업들이 매우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고 제가 듣기에는 이미 상당 규모의 대미 투자 이런 것들을 구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이러한 우리 기업과 우리 기업들의 미국과의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이 물론 그러나 한미 관계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장관님께서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을 맡아서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하셨죠. 그렇지만 남북관계 지금 교착 상태라는 말도 있고 사실상 빈손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당시 추진했던 정책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4년간 대한민국 외교 안보가 길을 잃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4년간 비유가 해바라기처럼 북한에 올인했다. 그런데 남북 관계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 북한은 핵무장을 더 강화시켰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외교 관계도 좋아진 게 없고 오히려 나빠졌다라는 혹평도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3년간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외교 안보를 총지휘를 하셨고요. 지금은 외교부 장관이신데 누구보다 이 아쉬움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최근에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같이 동시에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부임해서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정부가 내세웠던 그 대북 정책 기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치게 북한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둘째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비핵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 그건 분명한 의지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남북 간의 어떤 구조, 틀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세 가지 정책 기조 하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과연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상호 견인하면서 서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남북 관계가 발전하면 그것이 북미 관계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또 반대로 북미가 발전하면 남북 관계 발전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라든지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지 이런 북측의 우려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소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신뢰 구축 조치와 비핵화 목표를 병렬적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래식 핵무기는 빼놓고라도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의 긴장 관계를 해소를 해서 남북 간에 또 북한과 미국 간에 비핵화 협상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의 정책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7년 9월 19일 날 남북 간의 포괄적인 군사 합의가 바로 그러한 목적하에 체결이 됐고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군사 합의가 지금까지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이 지상, 해상, 공중 다 적정 지역에서의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정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북한이 두 번 사소한 위반을 했습니다. 이게 재작년에 황해도 창린도 쪽에서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한 것과 또는 작년 5월 제가 안보실장으로 재임 중에 우리 GP를 향해서 총격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의 사건도 저희가 상당히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절제된 방향으로 방법으로 시행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혀 심각한 도발이 없었다는 것도 좀 잘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핵 장거리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런 성과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경색 관계는 굉장히 우려되고 특히 북한이 작년 봄에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남북 관계를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데 넘어서야 할 매우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반드시 사과뿐만이 아니라 확실한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게 사실은 우리 국가 재산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가 재산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과정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이 이러한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앞으로 진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아직도 있다,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GP 총격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된 방식이었다라고 하는데, 총격을 어떻게 하면은 절제되게 하는 거죠? 저는 너무 너그럽게 바라봐 주시는 거 아닌지,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를 향해서 총격을 가했는데 어떻게 절제됐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창린도 사격 같은 거 보면 물론 그 군사 합의서 사항에 이 사격 금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사격했습니다만, 이 사격의 방향이라든지 포의 사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흔적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GP 이 총격도 사실은 이제 서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GP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정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아쇠만 당기면 상대방 GP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GP 공격을 받자마자 집중적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아직도 보고 있고, 우리가 북쪽에 가서 그걸 실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게 단순한 오벌 사고였는지 아니면 의도된 도발이었는지 이런 데 대한 명확한 판단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대응 사격에 대한 추가적인 반격을 하지 않은 것도 저희가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상 도발이죠. 만약에 조준 사격을 했다면 그건 진짜 더욱더 심각한 도발이 될 테고, 이럴 때 정부가 분명한 목소리를 내주고 이거 9.19 합의 위반이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지. 안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짧게만.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적했고, 우리 군 통신선을 이용하여 북측에 굉장히 강도 높게 항의를 했고, 당시에 그러한 정부 입장을 국민들께도 설명드리고 그랬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질문일 수 있는데요. 지금 북한의 사실상 2인자인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해서 막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 미국산 앵무새, 철면피안, 감언이설 등 지금 원색적 표현을 지금 동원해갖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데요. 이런 막말을 접했을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땠을까요? 놀라고 좀 씁쓸해하지는 않으셨는지 어떻습니까? 북한의 언어 사용은 정말 우리가 봐도 대단스럽습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 아니고, 제가 사실은 북한 측 인사들 만났을 때 그런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쩌면 당신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고약한 단어들을 꼭 꼬집어서 쓰고 있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저희가 북한을 오래 다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담화의 내용 중에서도 물론 이제 그런 우리가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3월 16일 날 김여정, 또 3월 30일 날 김여정이 다시 또 담화를 발표하고 우리 최고 지도자에 대한, 그들 표현자에 대한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비난을 했습니다만, 그런 거친 언어 내용도 저희가 잘 살펴보면 역으로 대화의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협상을 좀 재개하자 하는 그런 절실함이 묻어 있는 걸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반응을 보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반응 보였다는 문제가 직접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과 협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간의 이러한 북측의 이러한 도발적 언어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일비한다고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간파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는 감정은 덜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외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 장관께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북한에 대해서 그걸 대화를 위한 뭐 그런 포석이 깔려 있다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서 막 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게 과연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고려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정 장관께서 개인적으로 어땠습니까? 개인적으로 불쾌한 거는 뭐 사람인데 없을 수 있겠어요.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북한의 몰상식한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인내해가면서 그들을 계속 설득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쪽에서 그런 거친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도 그보다 더 강한 언어로 저들을 비판하고, 그러면 그 당시 우리 속은 뭐 시원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는 거냐? 저들이 저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 기본 배경이 뭐냐? 자기들이 정말로 강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연 저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역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해를 해주시려는 듯한 인상이 상당히 있고요. 북한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북한이 적어도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고 모라토리움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핵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전에 미국의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인내 뭐 이런 걸 주장했지만은 결국은 참기만 한 거 아니냐, 그러고 끝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죠. 트럼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차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었다라는 진단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북한은 시간을 벌고서 핵 능력을 고도화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피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와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서 이렇게 대화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비핵화 부분 실질적으로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북한의 이런 언어적 도발과 무력 도발과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입니다. 상응하는 수준의 대응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강한 강도로 대응한다는 원칙입니다. 2017년도에 긴장이 한참 고조했을 때도 당시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도발 원점 타격 능력을 제대로 과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시범 발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능력을 최대로 과시하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이후에 우리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엄청나게 발전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 26일 날 서해수원을 대통령께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우리가 준수한다. 그러나 우리를 방어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건 북한에 대한 상당히 강력한 경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폭력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 알겠다, 받아준다 라는 자세로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때는 조금 좀 기분 나쁜데 이럴 때 좀 세게 얘기 좀 해주지 왜 말을 못하고 저렇게 저자세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만약 북한이 그 군사적으로 오판을 하고 어떤 도발을 할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무관용 원칙입니다. 무관용 원칙.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갖추고 있고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우리가 그 방위력 개선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걸 제가 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좀 비핵화 실패에 대해서 비핵화는 실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선 그 싱가포르 합의 자체가 제가 미측에도 얘기를 했고 미측도 최근에는 우리 이런 주장에 상당히 동조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싱가포르 합의에 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아주 기본 원칙이 담겨져 있고 그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이 다시 그 북한을 관여하기 시작하면 충분히 성과가 있다고 보고 또 남북 간의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미국 사찰 하에 한미가 공동으로 와서 사찰하는 국제기구 전문가도 들어줬다. 그 다음에 영변 폐기가 성공하고 그 다음에 뭐 동창이나 저기 그 풍계리도 완전히 폐기하겠다. 그거 이상 또 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받아냈고 그거를 평양 공동선언에 포함시켜놨습니다. 그게 앞으로 미국이 북한을 관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출발점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비핵화가 뭐 끝난 거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협상을 위한 틀을 만들어놨고 또 그 틀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자체 방어력도 굉장히 강하게 해놨고 이제는 다시 미국이 그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면 아직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정부로서는 그러한 토대를 완전히 마련해서 이 다음 정부에 인계해주고 이 다음 정부에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이제 국민 생존을 지키기 위한 안보 동맹이고 한미 연합 합동 훈련, 군사 훈련이 이렇게 약화되거나 축소된다면은 한미 동맹이 유명무실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장관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양해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도 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정상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훈련은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그 국가안보 실장이 아니고 또 국방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느냐 그거 아니라고. 그리고 군 당국 간에 1년 내내 그런 방위 태세 유지를 위한 여러 차원에서의 훈련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외교부 산하 김준영 국립외교원장이 최근 자신의 저서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역대 정부의 태도를 동맹 중독 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차관급인 외교원장이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 근간인 한미 동맹을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한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런 그 묘사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시고 일단 거기부터 말씀해 주시죠.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김 원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공직자로서 재직하면서 저술을 하는 과정에 그러한 개인의 의견을 포함시킨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 원장도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고 다만 김 원장이 여러 가지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자기가 이러한 얘기를 한 것은 어떠한 측면에서 그것이다. 제가 뭐 김 원장의 해명 내용을 여기서 대표할 그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누가 뭐래도 또 김 원장 자신도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입니다. 한미동맹이 계속 이 강화, 유지, 발전돼야 된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장관님의 한미 동맹관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저는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 관계는 앞으로도 더욱 건전하고 또 서로 상호 이익을 주는 호혜적인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단순히 군사 차원을 넘어서 여러 분야를 다 아우르는 그런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돼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 주변국 모두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토론을 시작하고 1시간 정도가 지났거든요. 시간이 이제 질문을 많이 압축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다음 주제가 남북대화, 북미대화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비핵화 협상이 표류 중입니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가능하다면 우리는 사실 2018년도에 그 한미 정상 회담이 한 사이클을 돌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판문점 남쪽에서 만나고 또 판문점 북쪽에서 만나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시고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북측 사정으로 그게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상회담의 일상화 이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기가 된다면 그거는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거나 그럴 여건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좀 굉장히 경색되어 있고 그 소통 채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의미 있는 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그 워싱턴 포스트를 보니까 미국 당국이 북한의 포기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북한 문제가 1순위가 아니라 부차적인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 부차적인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북미 대화 조기 재개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언론 보도와 실제로 미 행정부에서 이 북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 관리들의 생각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조기 재개라면 언제부터 북한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겠습니까? 그 시기를 저희가 특정할 수는 없죠. 그건 여러 가지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 조기에 재개되기를 바랍니다. 대화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대화라는 것이 전제를 달고 시작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북한이나 미 측에서는 어느 정도 그 전제를 기대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대화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제 기대라는 게 대북 제재 해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내세우는 것은 그 미국의 적대행위 금지입니다. 상당히 포괄적인데 북한이 말하는 적대행위 금지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지금 가장 북한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위 그 삼중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북 제재로 인한 고통, 또 이 코로나19 이후에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겪는 그 물자 부족, 식량 부족. 거기다가 이제 작년에 이 홍수 피해가 엄청나게 커서 그 이후에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체제 안전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그게 상당히 관심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데 대한 일종의 그 보장을 받고
갖고 싶어 할 거라고 보고요. 미국 쪽에서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약속을 사전에 받아야만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입장 간의 접점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어려우긴 합니다만, 그러나 충분히 그 사전 접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못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도 미국과 계속 협력을 하는데, 그러한 협력 과정에서 과거하고는 달리, 과거 트럼프 전 행정부 때와는 달리 한미 간에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자. 그래서 완전히 조율된 그 전략을 바탕으로 북한을 설득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지난번과는 조금 더 다를 거라고 보고, 사실 제가 여기서 밝힙니다만 완전히 조율된 대북 그 전략, 이거는 우리가 미치게도 같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 2+2 공동성명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아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모두 발언에서 양국이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을 바탕으로 공조를 해나간다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벌써 조율이 된 건지 앞으로 하겠다는 건지 이게 좀 약간 모호했었거든요. 조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그래서 대화가 중요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는 특히 지금 대화가 경색이 되어 있는 게 좀 가슴 아프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계기가 중요할 텐데, 지금 도쿄올림픽을 원래 계기로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북한이 안 온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아직까지 그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북한이 안 온다고 일단 발표는 했습니다만 아직 뭐 석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과거에 2018년 평창올림픽 때도 막바지에 참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북한뿐만이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는 됐습니다만 지금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개최되면 남북 관계 개선에도 어떠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이 이 올림픽 불참 이후로 내세운 것이 코로나 방역이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IOC가 어떤 그 협력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건 아마 IOC 측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종전선언 관련해서요. 장관께서 최근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이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아시다시피 핵무력을 강화하는 지금 시점에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봄 모내기철에 가을거지하겠다는 발상으로도 들립니다. 김칫국 마시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종전선언은 모내기 다음에 수학으로 바로 가자는 게 아니라, 모내기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김맨다고 그러네. 그런 단계로 저는 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난 지가 좀 7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기술적으로는 전쟁 상태다라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부담은 정치 외교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전협정을 빨리 평화협정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그 많은 이 함의를 갖고 있어서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전쟁에 참여했던 4개국, 남북과 중국, 미국, 이 4개국 간에 보면 사실 그 중국과 한국, 심지어는 중국과 미국, 또 남북 간에 사실상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고, 선언을 안 했습니다. 남북 간에는 종전선언을 했습니다만, 선언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세 나라 간에 어떤 그 우적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좀 생각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만 미국과 북한 간에 그 관계가 좀 없는 겁니다. 외교 관계도 없고. 그래서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북측에서 상당히 관심을 표명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판문점 선언에도 그 표현을 했고, 이거는 정치적 선언이다. 정치적 선언. 정전협정으로 가기 위한 그 초기 단계에서의 정치적 선언. 아무에게도 사실은 부담이 안 되지만 상대방에게는 상당히 그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이야말로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 구축의 초기 단계에 아주 적합한 조치다. 라는 점을 미국에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유보적이다 이런 보도가 많이 있는데 미국도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러한 종전선언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북한의 이 비핵화 의지를 조금 더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행동을 보기를 희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계속 협의해 나가면 못할 건 없다고 봅니다. 최근 한일 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그 주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류 방류 결정에 대해서 일본이 IAEA와 이미 긴밀하게 협력했다고 말해서 일본의 그 방류 결정에 손을 들어준 셈이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오염수 방류가 예고된 2년 동안 정부가 그동안 뭐 했느냐 이런 질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18년 10월 달에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우리 정부는 즉각적으로 TF를 구성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효적인 대응 방안들을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우리 기본 입장은 간단합니다. 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 첫째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다음에 우리 해양 환경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달라. 둘째는 조치 이전에 우리 정부가 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4월 13일 날 일본 관계장관 회의 결정 바로 임박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식의 협의는 더군다나 가장 영향을 받을 인접국가 이런 식의 협의 태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세 번째는 이제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정부, 우리 측의 전문가 또는 연구소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라. 그 다음에 IAEA의 기준에 따른 적합성 기준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을 취해라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요청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4월 13일 이러한 조치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즉각 일본 측에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한 나라는 제가 어제도 국회에서 답변했습니다만 미국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로서는 수긍이 안 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어요. 우선 이번 조치가 투명한 절차로 이루어졌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국은 무슨 근거로 이게 투명했다고 보느냐? 그다음에 이번 조치가 국제적으로 승인된 안전 기준에 부합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결정이 된 것 같다.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약간 톤은 낮췄습니다만 하여간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거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뭐냐? 미국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다른 자료를 받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서. 근데 또 하나 이제 일본이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들은
국제적으로 좀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완전히 처리가 안 된 건데 미국은 단정적으로 처리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처리수의 의미가 뭐냐? 처리수라고 한 과학적 근거가 뭐냐? 우리는 아직도 이걸 오염수라고 본다. 그래서 이제 미측에 대해서 제가 그 미국의 입장을 좀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우리 주변의 5개국, 주변 5개국이라고 하면 북한과 대만까지 포함합니다. 다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우리와 거의 동일한 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일본에 대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태평양 연안국들을 중심으로 지금 그 입장을 파악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상당한 우려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평양 도서국 16개국으로 구성된 그 PIF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PIF에서도 굉장히 그 강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고요. 더 그 중요한 거는 EU 대변인이 4월 13일 날 즉각적으로 3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일본은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라. 그 다음에 안전을 확보해라. 그 다음에 3번째 투명성을 보장해라. 우리 정부 입장과 뭐 대동소이하다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는 국제적 여론이 절대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조건들이 반드시 우리가 그 기대하는 수준으로 충족이 돼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 지난 14일 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한다 이렇게 밝히셨죠. 근데 그로부터 이제 닷새 뒤에 우리 19일 날 정장관께서는 IAEA 지금 말씀하신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그 기준에 따르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국제 해양법 재판소 제소는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다음에 지금 2가지 입장이 서로 지금 이게 좀 상충되는, 좀 서로 오락가락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대통령 말씀과 지금 장관의 얘기가요.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가 이루어지는 건지. 우선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만 크게 보도가 된다는 데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을 한 이유는 어제도 그 외통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왜 일본이 하는 건 무조건 그냥 반대만 하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It's not just for the sake of opposition. 그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왜 반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앞에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한 3가지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은 보도절미하고 IA 기준에 맞으면 반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만 보도가 돼가지고 어제 국회 가서도 제가 상당히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장관이 앞서가는 발언을 하느냐, 국민들의 정서를 그렇게 이해를 못하느냐 그런 식의 질타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사법 조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제가 그 청와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해양법 협약에 따른 무슨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해라 이렇게 지시하신 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 10월달에 일본의 그 원자력 규제위에 대한 발표 이후에 그 이후에 외교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했고 그 중에 하나가 사법 조치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일본이
그 유엔 그 해양법 협약 또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그 의무 또는 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우리가 사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왔고 그 결과 이 해양법 그 재판소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분쟁 해결 절차를 일단 먼저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쟁 해결 절차, 또 이 상당한 그 수준의 이 위험이 있을 때는 잠정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데 대한 그 세부적인 검토를 해왔고 또 그런 준비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뭐 조금 좀 오해들이 있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갈까요? 공교롭게도 유감스럽지만 이제 우리 정부가 오락가락한다라는 표현을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 장관께서 안보실장이실 때 우리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폐기를 하게 되셨는데요. 당시 그래서 아울러서 우리나라 국내 반일 감정이 굉장히 고조된 계기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들어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말을 뒤집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줘가지고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헌이다 라고 우리 헌재가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위안부 문제 어떤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이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 들어서서 제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으면서 2015년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가 폐기됐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위안부 문제가 나오면 2015년 한일 간 합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7년 대선 과정에서 5개 정당 그 대선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면 이거 폐기하겠다고 공약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그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합의의 틀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합의의 틀을 유지를 하면서도 왜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을 추가적으로 강구했느냐.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들의 입장을 1차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아주 기본 정신입니다. 2015년 합의에 대한 이 국내적 불만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피해자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기들의 그 명예와 존엄이 회복됐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더 수치스럽게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피해자들의 그 정신적 피해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존심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 줄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일본을 설득을 했고 위안부 문제에 관한은 우리는 매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일본 측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틀을 깨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근데 뭐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이거는 그 정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이 정부 간 합의를 지키지 않는 거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거라는 진짜 이건 어불성설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치 한국은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를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우리를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일본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데?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의 그 기본적 성격이 뭔데? 이건 전시 여성 인권의 위반 아주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일찍에다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매번 갈 때마다 일본은 못 받아주겠다.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오거나 그리고 조금 진전하면 또 그 진전된 안은 자기들이 챙겨놓고
이거 갖고 안 되겠다. 다 갖고 와라. 오히려 이게 누가 더 고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느냐는 거지. 봉착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안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여러 차례 비공개로 일본에 가서 일본 고위관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매우 현실적인 안을 갖고 갔는데 일본의 이 협상 태도에 저는 상당히 놀라웠어요. 글쎄 뭐 일관되게 자기들 주장만 하면 뭐 협상을 깨자는 거죠. 그게 협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저는 너무 흥분해서 죄송한데요.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해서요. 저희가 지금 중국 문제도 짚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또 대북 전단 문제도 또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해서 이 질문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수 의원 질문 2개를 준비하셨는데 좀 짧게 하나로 해주시고 신지용 의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세정 의원 이렇게 하나씩 짧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관님도 압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드실 겁니다. 압축해서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의 질문으로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제 김일성 생일인 지난 15일날 대북 전단 금지법 청문회를 열었는데 지금 이제 군부 독재 시절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생각이신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 청문회와 관련해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장관이 보시기에 내정 간섭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정 간섭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미국 일부 인사들의 입장 표명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요. 거기 미 의회에 대해서도 아주 일부분들, 또 그 증인으로 참석했던 분들의 개인적인 의견들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물론 그분들의 의견은 저희가 잘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의 기본 목적은 접견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120만 명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 행정부, 조야, 언론 이런 데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 문제가 사실 국내에서는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만 미국 내에서는 뭐 전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제가 알고 말씀드리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어느 정부도 합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비판을 할 경우에는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소위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무슨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뭐 크게 폄훼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외국 전단 금지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해달라는 건의할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그것도 뭐 일부 의견 제시라고 보는데요. 그거는 뭐 저희 행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는 아니고 입법은 뭐 국회에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보실장 재직 시절이던 2019년 11월에 탈북 청년의무 임명을 그때 아마 실장께서 지시를 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비밀 강제 북송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마 국회에서였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그러면서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하고요. 일각에는 그분들이 총살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분들도 우리 동포고 넓은 의미에서 이런 생사를 확인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난해 9월 해수부 공무원도 이제 서해에서 피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북한에서 온 설명만 믿고 이걸 덮는 듯한 분위기고 그 유가족 특히 고등학생 아들이 대통령께 직접 아마 호소를 했었는데 아직도 정부가 진상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뭐 신용만 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재 사건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국회에서 또 제가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너무나 흉악범이고 그것이 저희가 합동수사 우리 정부의 모든 수사기관이 다 참여한 합동수사 결과 이들의 범죄가 워낙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우리 국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들도 탐구를 했고 그래서 결정합니다. 또 그 결정 과정에는 충분히 헌법 또 관련 법과 충분히 검토를 끝냈고 그러한 검토 결과 북으로 반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흉악범이 일반 탈북인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단호한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합니다만 그러나 그 정확한 사고 원인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북측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상황. 북측도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쪽에 이 소통 채널을 통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이 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특수관계이기도 한데 북한에서는 인권 무시하는 일이 많다는 걸 뭐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내 법 검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북한으로 보내면 이분들이 상당히 비극적인 걸 맞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원래 탈북의 의사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쁘다는 겁니다. 계속 동해상에서 도주하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뭐 탈북을 했다는 것보다는 도주를 하다가 우리 측에 넘어가서 우리가 체포를 해서 북측에서 그냥 넘겨줍니다. 이 범죄 행위 자체가 북한과 이 공해상에서 북쪽의 공해상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법으로 다룰 수 없는 거였다는 것도 그때 판단 근거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건 당시에 여러 관계부처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됐고 그 최종 결정은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지고 하신 건가요? 글쎄요, 안보실장이 최종 결정을 했다고. 아니면 대통령께서 제가를 하셨나요? 대통령께까지 보고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뭐 안보실장 책임하에 결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결정 과정에 NSC 상임위 차원에서의 그 상임위원 간의 비공식 협의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한중 관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장세정 의원이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장세정 의원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신재홍 의원 질문하시고 한중 관계. 신 의원께서 바로 가시죠. 신 의원이 바로 하실까요? 네. 한중 관계 신재홍 의원이 먼저 그러면 질문 시작하시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드 문제로 경제적 타격을 굉장히 받고 여러 가지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홀대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직까지 방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시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있다고 봅니다. 조기 방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상황은 안정이 됩니다. 충분히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중국도 그 방역 조치가 굉장히 엄격해서 아직도 북경은 완전히 베이징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데 저희는 주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그 안미 경중이라는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그런 관측들이 있는데 이런 전략이 지금 중국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전략일까요? 안미 경중이라는 표현은 시사적 표현 아닌가요? 그건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보고요. 거듭 얘기합니다만 미국, 중국, 우리에게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 차원을 넘어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이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우방국이고 중국은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우리가 관계를 기존에 이미 해놨고 또
지금 한중 간의 교역 총액이 작년에 2,400억 불 정도 됐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년도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할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우리 교역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중 간의 교역 총량이 현실적으로 이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와 미국, 우리와 일본 간의 교역 총량보다도 한 4,500불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 현실을 또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중국은 한반도 평화정책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될 우리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지, 안미 경중이라는 말은 저는 그거는 적절한 이 현재의 한미 중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건 아니고. 정부가 쓰는 전략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의 현재 정책이 그렇게 비치어진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왜 그렇게 비춰지는지 저희가 참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단계인데요. 국민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1년 이상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 문제에서 국민들의 이 절망과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백신 외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 비슷한 백신 후진국이라는 자조도 들리고 있고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을 보면 정보기관은 물론이고 외교부가 나서서 전방위로 백신을 구해와가지고 지금 접종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 외교부를 보면 불과 며칠 전에서야 2차관 주제로 백신 생산국 공관장들 화상회의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거 상당히 뒷북 외교로 국민들 눈에는 비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나 아니면 장관께서라도 이 대사들을 좀 독려를 해서 백신 확보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오르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저도 외교부 장관 취임 후에 이 점에서 상당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취임 직후에 가졌던 전 재공관장 회의에서 백신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제가 장관 취임 후에 보고를 받기에는 외교부가 나름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굉장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박스 포실리티를 통해서 들어오는 백신도 거의 한 1,000만 명 정도인가 이렇게 제가 1,000만 명 도수인데 이걸 들여왔는데 외교부가 초기 단계에 개입 안 했으면 어려웠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코박스 포실리티는 개도국을 위한 이 지원 방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한국이 받아낸 것은 조금 좀 국제사회에 미안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도 급하기 때문에 그걸 확보를 했다든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체결했던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부가 현지 공간과 협력해서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께서 기대하신 만큼의 성과를 못 낸 데 대해서는 저도 반성도 하고 어제 국회 답변 과정에서도 외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안일을 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장관님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가안보실장 맡으셨고 지금 또 외교부 장관 맡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성과를 평가하시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아직은 성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만 일단 보면 한반도의 그 평화 안정 쪽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아직 완전한 제도적 틀까지는 마련을 못했지만 과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 그 군사적 긴장 상태는 크게 완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또 그 외교 다변화 측면에서도 많은 그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신남방, 신북방 쪽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미 동맹 관계를 더 굳건하게 유지 발전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가 8차례인가 9차례 있었습니다. 정상 간의 그 회담만. 통화는 뭐 한 3, 40번을 했던 것, 3, 40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토론회 전에 했습니다만 안보실장 재임 중에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정말 수없는 통화를 했습니다. 셀 수 없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백악관 카운터파트와 그러한 긴밀한 그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저 플로어에서 질문들 많이 주셨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거의 다 반영이 그 패널들의 질문이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